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독약을 건넨다는 걸 말이죠. 그것도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조선 왕실에서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646년 조선의 왕 인조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렸어요.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6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석기라는 양반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강씨입니다. 그녀는 서인 세력의 핵심 가문에서 자랐죠. 당시 서인은 조선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세력이었거든요. 강씨는 그런 집안의 딸로 태어나 아무 걱정 없이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1623년 조선에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인조 반정이에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위에 오른 쿠데타였죠. 이 반정을 주도한 세력이 바로 서인이었어요. 권력을 잡은 서인들은 왕실 혼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실국혼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던 거죠. 1627년 17살 강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소현세자의 세자빈으로 간택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윤일입이라는 양반의 딸이 선택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윤일입의 친척이 이괄의 난이라는 반란에 가담했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김자점 같은 대신들이 역적의 친척 딸을 세자빈으로 삼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죠. 결국 재간택이 이루어졌고 강씨가 새로운 세자빈으로 뽑혔습니다. 9월 29일의 일이었어요. 한 여자의 인생이 정치적 사건 하나로 완전히 달라진 셈이죠. 강씨는 태평관이라는 곳에서 세자빈이 되기 위한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궁중예법, 왕실의 격식,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도리 같은 걸 배웠을 겁니다. 12월 4일 드디어 혼례식이 열렸어요. 소현세자가 직접 태평관으로 강씨를 모시러 갔습니다. 그리고 경덕궁 숭정전으로 함께 들어갔죠. 이날의 화려한 행렬은 위기에 8페이지나 되는 그림으로 기록될 정도였어요. 강씨는 이제 조선의 미래 왕비가 된 겁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전쟁이 터졌거든요. 1627년 1월 후금이 쳐들어온 거예요. 정묘호란이었죠. 조선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비록 형제의 맹약을 맺고 후금이 물러갔지만 위협은 계속됐어요.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9년 뒤인 1636년 12월 15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후금이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무려 12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청나라는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킬 작정이었죠. 전쟁이 터지자 강씨는 원손을 데리고 급히 강화도로 피난을 갔어요. 왕실 여성들의 피난처였던 강화도로 말이죠. 다행히 도착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637년 1월 22일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화도가 함락됐다는 겁니다. 절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강화도가 무너진 거죠. 한편 남한산성에 피난했던 인조는 50일 정도를 버텼어요. 하지만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량도 떨어지고 추위도 극심했거든요. 최명길 같은 신하들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항복하셔야 합니다. 라고 간청했죠. 인조는 결국 삼전도로 나가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굴욕적인 항복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삼전도에 청태종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을 세울 것. 둘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보낼 것. 강씨의 운명도 이렇게 정해졌어요. 화려한 궁궐 생활은 끝났습니다. 이제 적국의 인질로 살아야 했죠. 1637년 4월 10일 강씨는 남편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으로 끌려갔어요. 처음에는 동관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5월 7일 청황제가 특별히 지어준 새 건물로 옮겼죠. 심양관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이곳이 앞으로 8년간 강씨가 살아갈 공간이 됐습니다. 심양관에는 세자 부부뿐 아니라 복림 대군 부부 그리고 수행원들까지 합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았어요. 작은 마을 하나가 통째로 옮겨온 셈이죠. 소현세자는 여기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세월만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세자는 전쟁 때 포로로 잡혀온
조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땅을 일구게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려 한 거죠. 거기다 무역도 시작했어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돈을 벌었습니다. 강씨도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돈을 모으고 인맥을 쌓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다. 사람들이 드나들며 장사하고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게 너무 활발했다는 거죠. 이 소식이 조선에 있는 인조의 귀에 들어갔어요. 인조는 이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놈들이 적국에서 장사나 하고 앉았구나 하는 생각이었던 거죠. 사실 인조의 불만은 더 깊은 데 있었어요. 소현세자가 청나라와 너무 가까워지는 게 불안했던 겁니다. 혹시 청나라가 저 녀석을 내 대신 왕으로 세우려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죠.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늘 불안했거든요. 자신도 쿠데타로 왕이 됐으니 누군가 자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갈등은 1643년 폭발합니다. 강씨의 아버지 강석기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부친상 소식을 들은 강씨는 상을 치르기 위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에 귀국이었죠. 그런데 인조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어요. 친정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을 치르러 가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영의정 심열, 좌의정 김자점, 우의정 이경여가 나섰습니다. 전하, 이건 너무하십니다. 세자빈이 8년 동안 타국에서 고생하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친정 어머니라도 뵙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정이고 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인조는 냉정했어요. 백성들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법 밖에 예 따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완전히 거절한 겁니다. 이 순간 분명해졌어요. 인조는 며느리를 며느리로 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심양에서 8년을 보내는 동안 강씨와 소현세자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엔 청나라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죠. 당연한 일이에요. 나라를 짓밟고 자신들을 인질로 잡아간 나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던 거예요. 군사력만 강한 게 아니었어요. 문화도 기술도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운 건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에는 아담샬이라는 독일 출신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는 천주교를 전파하는 동시에 서양의 과학기술도 가르쳤죠. 화포 만드는 법, 망원경 사용법, 천문학, 수학 같은 것들이요. 청나라 조정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배웠어요.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배우면 되지,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죠. 소현세자는 아담샬을 자주 만났습니다. 북경이 남천주당에서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양 문명에 대해, 과학기술에 대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들었죠. 그러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조선도 변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귀국할 때 소현세자는 화포와 망원경을 가져왔어요. 이걸 조선에서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강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양에서 8년을 보내며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1644년 청나라가 마침내 명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중원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이제 청나라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최강국이 됐죠. 청나라는 더 이상 소현세자를 인질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귀국을 허락했습니다. 1645년 소현세자 부부는 8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분위기입니까? 환영은커녕 냉담하기 짝이 없었어요. 인조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마찬가지였죠. 왜 그랬을까요? 청나라가 소현세자를 신뢰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청나라 조정이 소현세자는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거든요. 이게 인조와 대신들에게는 불길한 신호였던 겁니다. 청나라가 저 녀석을 왕으로 만들려는 거 아닌가? 게다가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어요. 화포도 만들고 망원경도 쓰고 서양 기술도 배우자고 했죠. 하지만 조정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관료들은 청나라를 여전히 오랑캐로 봤어요. 나만 산성의 치욕을 잊었느냐? 저 오랑캐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다는 거냐?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소현세자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인조는 아들을 경계했고 대신들은 세자를 위험한 인물로 봤죠. 그리고 귀국한 지 딱 2달 뒤인 4월 26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현세자가 창경궁 환경당에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공식 기록에는 병으로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실록조차 의심스럽게 기록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건강하던 사람이 2달 만에 죽다니요?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독살 아니냐? 인조가 죽인 거 아니냐? 하지만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죠. 소현세자가 죽자 인조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어요. 세자의 세 아들을 제쳐두고 바로 복림대군을 후계자로 지명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세자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인조는 그걸 무시했죠. 복림대군이 왕세자다. 강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아들은 왕위를 빼앗겼어요. 분노가 폭발했죠. 강씨는 궁궐 안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인조의 침실로 달려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 아들이 정통이에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했죠. 설상가상으로 친정 오빠들까지 화를 입었어요. 강문성과 강문명이 곤장을 맞고 죽은 겁니다. 무슨 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강씨의 오빠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거죠. 강씨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왕에게 올려야 하는 아침 저녁 문안도 때려치웠어요. 절대 안 갑니다. 안 해요? 인조도 며느리를 완전히 적으로 돌렸습니다. 강씨를 궁궐에 가뒀어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했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제 원수가 된 겁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1646년 1월 3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인조의 수라상에 오른 전복구이에서 독이 발견된 거예요. 궁궐이 발칵 뒤집혔죠. 누가 감히 임금님을 독살하려 했는가? 즉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강씨를 섬기던 나인 5명과 수라간 나인 3명이 잡혀왔어요. 고문이 시작됐죠. 그리고 자백이 나왔습니다. 세자빈 마마께서 시키셨습니다.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한 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1646년 3월 15일 강씨는 사약을 받았어요. 35세의 나이였습니다. 의금부 도사 오이규가 검은 가마에 강씨를 태웠어요. 선인문을 통과할 때 길 양옆에 사람들이 담장처럼 늘어섰습니다. 모두들 안타까워하며 한숨을 쉬었죠. 세자빈 마마가 너무 불쌍하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강씨는 성격이 거세서 끝내 시아버지의 뜻을 거슬렀고 결국 사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죄악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단지 추측만으로 법을 집행했기 때문에 안팎의 민심이 수긍하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도 이 사건을 의심했던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인조의 후궁 조수기를 의심했어요. 귀인 조씨가 뭔가 꾸민 거 아니냐?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강씨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소현세자의 세 아들이 제주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2명이 그곳에서 병으로 죽었어요. 풍토병에 걸렸다는 게 공식 설명이었죠. 하지만 누가 믿겠어요? 소현세자 일가가 완전히 몰살당한 겁니다. 강씨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효종 때부터 나왔어요. 효종은 원래 복림대군이었죠. 형 소현세자가 죽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효종은 이 문제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강빈 옥사를 재론하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왜 그랬을까요? 강씨의 명예를 회복시키면 자신의 왕위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형의 아들이 왕이 됐어야 하는데 자신이 왕이 됐거든요. 강씨가 억울하다는 걸 인정하면 자신이 왕위를 찬탈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654년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황해도관 찰사 김홍욱이었습니다. 그는 효종에게 상소를 올렸죠. 강씨의 신원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을 석방해 주십시오. 효종은 격분했어요. 김홍욱을 잡아들여 곤장으로 때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죠. 하지만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계속 수군댔습니다. 강씨는 억울하다. 인조가 잘못했다. 시간이 흘러 1718년 숙종 때가 됐어요. 이제 72년이 지났습니다.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4월 17일 강씨에게 시호가 내려졌어요. 민회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녀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는 의미였죠. 같은 해 윤 8월 숙종은 직접 제문을 지었어요. 민회빈 강씨는 총명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원혼을 위로한다. 강씨의 아버지 강석기도 관작이 복구됐어요. 오빠들도 신원됐죠. 강씨의 무덤은 처음에 민회빈 묘로 불렸다가 1903년에 영회원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광명시에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줍니다. 강씨는 단지 왕실에 시집 온 여성이 아니었어요. 시대의 변화를 목격한 사람이었죠. 심양에서 청나라의 발전을 직접 보고 조선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청나라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조선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들여 근대화를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조선은 북벌의 길을 택했어요. 청나라를 물리쳐야 한다는 복수심이 국가 정책의 중심이 됐죠. 북학, 즉 청나라에게 배우자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강씨는 정치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왕위를 지키려는 시아버지와 새로운 시대를 꿈꾸던 며느리의 충돌이었죠. 그 충돌에서 약자인 며느리가 희생됐어요. 72년이 지나서야 명예를 회복했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지금도 광명시 영회원에 가면 강씨의 무덤을 볼 수 있어요. 조용히 자리한 그 무덤 앞에 서면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정치적 욕망 앞에서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는지를요. 강씨의 이야기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역사는 과연 누구의 편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죠. 시대의 희생양이 된 한 여성의 슬픈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세자빈 강씨의 삶이었습니다.